2008년 2월 27일 새벽 3시 반입니다.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의 어느 한 소주방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119에 접수된 그 소방관이 현장에 급히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거예요.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데 홀 내부에 얼핏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은 사람이다 해서 구하러 이제 안으로 이제 홀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끄면서. 네네. 가까이 보니까 쓰러진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여성을 보고 놀랍니다. 왜? 쓰러진 그 여성의 주변으로 피가 완전히 퍼져 있었거든요. 어이구. 완전히 퍼져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더더구나 보니까 쓰러진 그 여성의 목이 반쯤 잘려나가 있는 와. 상태로 보여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소방관은 밖으로 나와서 바로 112 공동대응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 남부경찰서 강력 3팀과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네. 현장에 도착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주방에 쓰러진 여성이 사장인 50세 장미경 씨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현장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죠. 화재로 인해서. 네네. 근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고요. 과학수사팀은 그걸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살인사건 현장이 물론 어디든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화재 진화로 해서 완전히 소외가 되고 그리고 파괴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단서를 찾겠냐는 얘기예요. 야, 여기에서 어떤 단서가 나올까? 그 감식하는데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사들도 마찬가지죠. 네. 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막상 들어가니까 이게 방화인지 실화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고, 근데 딱 변사실을 봤을 때는 살인 사건 현장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 거죠. 네. 시신에는요 목과 전신에 10개 이상의 자절창이 있어요. 아이고. 엎드려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피해자는. 형사도 감식이 제대로 나와서 감식을 하면은 어떤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서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수사팀이 1차로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네. 나와서 이제 형사들한테 얘기하는 생각보다 많이 심하게 훼손되진 않았다. 다행이네요. 예. 내부의 상황을 보고 하다 보면은 어떤 실마리를 잡힐 것 같다. 좀만 기다려봐라. 네. 우리가 한번 감식을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현장에는요 족족과 지문 이런 게 남아 있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단서라도 있을 것이다. 네. 라는 판단에 이제 과학수사팀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감식을 하는 거예요. 이 소주방은요 홀과 주방 그리고 피해자의 내실이 구분돼 있어요. 들어가면 좌측에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 테이블이. 네. 그리고 우측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네. 근데 좌측에는 이쪽에 길게 소파 있고 테이블, 이쪽에도 길게 소파 있고 테이블 있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는 파티션이라고 하나요? 네네. 파티션 같은 나무로 된 그 칸막이가 있어요. 네. 오른쪽도 그 저 테이블이 하는데 이쪽보다 오른쪽에 테이블 그 공간이 커요. 근데 내실은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장판이 깔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면은 정면에 2단 서랍장 위에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우측에 옷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옷장 옆에는 그 침대 매트가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이불이 깔려 있고요. 근데 또 그 딱 그 내실 가운데 피해자 여자 핸드백이 놓여져 있었고요. 아. 예. 이게 서랍장도 열려 있었고 아. 핸드백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강절도범 현장에 갔을 때 저건 선수다. 저건 초보자다. 확인되는 게 있어요. 서랍장 연 걸 보면. 서랍장이 열잖아요. 네. 보고 막 뒤지고 귀중품 뒤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거 또 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거 또 열고. 네. 이건 초보자예요. 딱 가면은 맨 밑에만 열려 있으면 초보자예요. 아. 왜? 위에 보고 닫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선수는 그럴 필요 없어요. 밑에 거에서 확인하고 그 위에 거에서 확인하고 그 위에 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강절도범이 그렇죠. 현장에 갔을 때는 선수가 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쫙 열었구나. 2단 네. 서랍장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네. 저 선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귀중품이 서랍장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네. 핸드백에는 지갑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갑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어요.
그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요. 좌측에 테이블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측에 테이블 하나 있고 그 우측 테이블 밑에 엎드려 사망한 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혈흔이요. 좌측 테이블이나 주방이나 내실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그 위치 테이블이 바로 살해된 현장이라는 거죠. 네네.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소파 다리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벽면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상태고요. 옷은 속과 겉옷 아래에 다 입혀져 있었고요. 벗긴 흔적이나 다시 입힌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네네. 자, 특이한 점은요. 그 상처 있잖아요. 목에 난 상처. 거기에 수건이 말려져 있고 그 위에 모포가 덮어져 있었어요. 머리 이렇게. 네네.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시신 위에 식칼이 놓여져 있어요. 이 식칼이 어떤 의도로 식칼을 놨는지 이게 상징적인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범인하고 칼이 어디에 던져 있었는데 식칼이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새끼가 살인하고 왜 식칼을 등 위에 얹어놨을까? 이거 무슨 자기의 어떤 의도를 표출하려고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형사들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살인 현장을 봤을 때는 어떤 면식범이 통상적인 범행 특징이다. 이거는 살해를 하고 피해자한테 어떤 서운한 마음을 보여주려고 칼을 올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형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형사들은 아니다. 이 범행 그냥 하고 기증품 가져가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그다음에 칼 던진다는 게 그게 던진 거다 별 의미가 없다. 네네. 그렇게 보는 형사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자, 화재가 발생하고 시신이 불에 타지 않았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불을 일찍 끄는 바람에 네. 불이 보통 시신하고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니까 그 머리와 상반신에 그 두꺼운 모포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고 이 상처를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 양쪽 눈주에는 타박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측 눈주에는 1에서 3.6cm 가량의 좌절창이 있는 거예요. 좌절창이 4개가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두부 머리요. 머리의 길이가 6cm 정도 되는 그 후두부 열창이 4곳이나 발견이 돼요. 와. 그러니까 얘가 칼도 사용했지만 어떤 둔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치명상은 목 주변에 이걸로 해서 이 깊이로 봤을 때는 대동맥이 절단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가 엄청 나왔구나. 그래서 피가 엄청 나고요. 그 좌측 경부에는요. 절창 길이가 10cm 정도 돼요. 목에. 그리고 우측 경부에는 절창 길이가 12.5cm. 좀 참혹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네.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혈흔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을 해서 바닥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수검댕이가 막 날렸을 거 아니에요. 화재로 인해서. 이게 이마하고 광대에는 있는데 비관과 구강에는 그 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사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범인이요. 피해자 흉기로 살해하고 단서를 없애려고 불을 지르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과수팀도 방화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네네. 방화는요.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그 전기 합선이나 누전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기름통이 안에서 뒹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옆에 난로도 있고, 근데 냄새를 보니까 등유 성분이에요. 그리고 그 바닥에 뿌리고 모포에도 피해자 덮어 있는 모포에도 기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제 주로 탄 데가 그 소파 있잖아요. 세네 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소파. 그 소파 주로 거기서부터 불이 난 걸로 봐서는 소파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소파에다가 우선 불을 붙이고 지들은 위에 나왔던 걸로. 그러면 시신도 같이 싸그리 태우려고 모포에도 기름을 뿌린 거고. 그래서 묶어놨구나.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의자의 형태로 봤을 때 범인의 수를 보든가 현장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다 불에 다 타고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닥에서 뚜껑을 따지 않은 맥주 주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주병은 깨졌어요. 네. 근데 여기에 위에는 맥주병
병을 따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 조각도 있어요. 네. 과일 100조각. 네. 따지하는 그 맥주병이 몇 개나 있는 거 봤더니 다 합쳐보니까 5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병을 5병을 시켰다는 시켰네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범인들이 시키고 범행을 한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온 손님 자리에 와서 범행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 손님 상대로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손님에 대해서 탐문 수사를 했어요. 네. 강모 씨가 마지막으로 먹고 나왔대요. 네. 뭐 어떻게 마셨냐 그랬더니 맥주 3병을 먹었대요. 다 마셨냐 그랬더니 맥주 3병 다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 예. 그럼 과일 안주 시켰냐 그랬더니 안 시켰다고. 피해자가 배를 깎아줬냐? 아니 배 깎은 적도 없다고. 나는 그거 먹고 아니고 맥주 3병에 마른 안주 몇 개 집어먹고 나온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손님한테 맥주 5병에 배를 깎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일 안주인가? 그럼 주변에 그러면 배 말고 또 다른 과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일이 없어요. 과일이 없어? 그러면은 맥주 5병을 시키고 서비스로 그냥 주인이 준 건가? 그러면은 서비스로 깎아줄 정도면은 면식범이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장미경 씨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때 장미경 씨는 2번에 걸쳐서 결혼했다 이혼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10년 전에 이 소주방을 차린 거예요. 네. 소주방을 차렸고 소주방 가까운 곳에 본인 명의의 집도 있어요. 그 어떤 영업 시간이 없어요. 손님이 있으면 새벽 시간에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하고 늦게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거기 내실에서 자는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졌던 거 네.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피해자가 진짜 활달하고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그 술집 사장들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많아요. 그 중에 가깝게 지내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다가 이혼한 전 남편도 관계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정도예요. 성격도 좋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동네 사람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남자 때문에 죽었네.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 때문에 왜? 주변에 남자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채무 관계도 없고요. 그 소주방이 작기는 하지만 영업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당일 강 씨가 그 다녀간 이후에 분명히 찾아온 그 이후에 손님이 범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배를 깎아줬다면 가까운 사람이 손님이었을 테고 확인하니까 긴밀한 남자의 관계가 한 10명이 넘어요. 긴밀한 사람만 10명이 넘는다. 예. 그렇다면 이 남자들 중에 네.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치정 관계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서운한 마음에 이것이 뭐 나 말고도 다른 놈 만나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냐면은 현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금목걸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실에 있는 수백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금품을 강취를 한 거 막 이런 것도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살해하고 다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네네.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주변 술집이고 뭐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사건 발생 4주째까지도 용의자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하는데도 그 수사 대상자 10명이 넘는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고 그랬는데 보통 살인 사건은요 7일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는요 최소한도 그 피해자 용의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4주면 이제 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진짜 힘든 거거든요. 확인할 때도 다 확인했다는 얘기거든요. 수사 대상자로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족족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하면은 속속 알리바이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나중에 용의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알리바이가 확실하구나. 예, 다 확실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형사들은 씨발 이들 중에 누구 한 새끼 도망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 범인이네 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사할 필요 없이 그 새끼만 쫓으면 되니까
집에 안 들어가도 좋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한 놈이라도 쫓았으면 좋겠다. 네. 차라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용의자도 안 나오기가 답답한 거예요. 이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심정도. 예. 아니 씨발 4주째 되니까 주민들이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뭐 해주고 다 얘기했는데 뭘 또 왜 또 와? 근데 형사 입장에서는 생각 안 난 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네. 반면에 주민들은 그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저렇게 안 잡혔다면 범인은 지금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길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들도 네. 단골 손님 아니고 거기 손님이 없으면 그냥 문을 일찍 닫아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겁이 나니까. 네, 겁나죠. 그러니까 원성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게 못 잡으니까. 그러던 중에 강력 1팀인데 강력 4팀의 형사 한 명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잡히고 대상자에도 저 용의 선상에 올라오는 놈이 없다면 이게 치정이 아니라 단순 강도 사건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형사 한 명한테 그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수사에서 나온 게 없으면 단순 강도일 수도 있어.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얘기해요. 두 형사가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합니다. 네. 흉기에 찔리고요. 귀금속에 500만 원 상당하고 수백만 원의 지갑이 드는 가방이 가져갔어요. 이거는 이성관계가 복잡했고 그 제보 등에 의하면은 이 남자 관계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난 것 같지만 단순히 귀금속과 현금을 노린 강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한 관계가 아닌 강도의 살인 사건이다. 이거 방향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전 형사들이 다 쏟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에 수사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은 나중에 아니면은 나만 욕 더럽게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끼리 일단 해보고 네. 아니면 많은 거니까. 네네. 그래서 팀장한테 얘기하고 둘이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합니다. 네네. 그럼 니네 한번 수사를 해봐. 그래서 이제 이 두 형사가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현장 주변에 공단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행 오는 여행성 범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추측은 그거예요. 범인은 전과자일 가능성이 크다. 왜 피해자의 목을 그렇게 그 베고 막 이렇게 된 이 상태에서 어느 누가 그 금목걸이를 떼겠냐요. 그 금팔찌를 떼가고 그리고 그저 내부에 들어가서 돈도 유유히 다 찾아서 가져갈 정도로 대범한 거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네. 이건 분명히 전과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자일 가능성이 크다면 뭐가 있어요?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계획범죄라는 거죠. 그렇죠. 우선 이곳에 오려면은 뭐가 있겠냐?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새벽 시간에 차량이 오면 대중교통 버스는 없을 테고 택시를 타면 범행 이후에 여기서 택시 잡기도 곤란할 텐데 또 택시를 잡았다 하더라도 뭐 범인이 피해 묻어 있는데 택시를 탔다 노출될 위험도 있고 분명히 얘가 차를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네. 그래서 현장 주변에 CCTV를 봤는데 기존에 따 있는 CCTV를 봤더니 다 현장 주변에 게 자기네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본네트만 보인다든가 지붕만 보이든가 차량 번호는커녕 차종도 확인이 안 되는 CCTV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기 차를 가지고 왔으면 못 볼지 몰라도 혹시 렌트 차량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형사 두 명이 그러면 우리 저 이 포항시에 렌트 차량 한번 싸그리 뒤져보자. 그래서 이제 렌트차 이제 차량 업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네. 장부를 보고 의심스러운 게 있는지 보려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렌트차 업체만 뒤진 지. 네. K 렌트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장부를 보자마자 오 그런 거예요. 형사가 놀란 거예요. 네. 뭐냐면요. 렌트한 사람의 그 이름하고 적잖아요. 거기에 대성면 제네리로 나오는 거예요. 범행 장소. 네네. 그 여태까지 그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범행 현장인 대성면 제네리가 써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 이게 제네리가 있는 거예요. 렌트한 사람의 이름은 33살의 차병석으로 나와요. 차병석으로 나오는데 예.
더 웃기는 거는 이 차량을 반납한 날짜가 네. 다음 날 다음 날. 범행 다음 날 차량이 반납된 거예요. 네. 야, 요거 봐라. 그래서 이제 이 렌트카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포항시 대성면 제네리의 번지만 256번지예요. 네. 범행 현장 번지수하고 달라요. 256번지가 뭔지. 그래서 이제 빌렸던 차병석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어요. 네. 이게 부산 진구 무슨동의 번지수가 256번지인 거예요. 얘 주소지가. 그래서 이 장부에 적은 건 누가 적었냐고 물어보니까 렌트카 직원이 적었대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신분증을 보고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는 적는데 주소지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이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다른 실거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는 주소지가 어디에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에 아마 당황했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차병석이가 당황해서 갈 목적지는 대성면 제넬인데 번지수까지 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부산의 번지수 256번이 거기다 조합해서 불러버린 거죠. 아, 이게 확인이 되니까 캥기는 게 없으면 자기 주소지를 얘기하지. 그렇죠. 그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감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차병석의 범행 주소지고 그러면 얘가 범인인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병석이 전과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병석이는 강도강간, 강간치상으로 해서 징역 6년간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네. 그러니까 2008년이잖아요. 네. 작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특사로 해서 가석방된 상태예요. 야. 얘가 범인이라면 네네. 발생이 2월 27일이란 말이에요. 네. 3개월 만에 범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그러면 맞다면, 가석방 네네. 상태죠. 와. 차량 대여가 이제 그 발생 전에 얘가 차량을 빌린 게 2번이나 더 있어요. 24일 날 출소를 하고 3일 만에 27일 날 빌려서 28일 날 반납한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1월 3일 날 빌려서 1월 18일 날 반납한 게 나오고요. 네네.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세 번째 이제 이 빌린 건데 네. 적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빌린 휴대폰이 동일하고 네. 세 번째 빌렸을 때 휴대폰이 또 다른 거예요. 아. 중요한 거는요. 얘가 부산이 집이에요. 근데 포항까지 와서 차를 왜 빌려? 그러면 포항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포항에서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포항에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항시 대성면 제네리가 중소도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이고. 네네. 그럼 여기가 얘가 살던 곳이든가 아니면 여기에 누군가 사는 사람을 만나러 왔든가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네. 그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형사는 과학수사팀하고 해서 얘가 렌트했던 차량을 한번 감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요. 네. 차병석이가 몰았던 그 차를 감식하기로 하는데 차병석이는 분명히 살인하면서 피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발이나 옷에 분명히 그렇죠. 혈흔이 묻었을 테고 그게 차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다. 그렇죠. 세차를 해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과학수사팀은 갔어요. 외부에는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했어요. 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내부에도 그 혈흔 묻은 걸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수사팀은 운전석, 조수석 깔판, 뒷좌석 깔판, 트렁크 깔판을 싸그리 다 꺼냈어요. 아. 그리고 저 렌트카 업체한테 그 양해를 구하고 루미널을 네. 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0.5cm 길이의 혈흔이 2곳이 발견된 거예요. 아, 나왔구나. 예, 그게 어디냐면은 운전석 바로 밑에 깔판. 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찾아낸 거죠. 네네. 과수사팀도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보면은요. 진짜. 예. 우리도 형사들 믿는 게요. 과수사팀이에요. 자, 차병석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휴대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그래요. 첫 번째 빌렸던 그래서 그대로 적었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했더니 70대 도호영 씨로 나오는 거예요. 70대 예. 도호영 씨가 가입자. 예. 그리고 세 번째 빌릴 때 기입했던 그 휴대폰은 김 씨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입자의 친인척 관계인지도 확인을 해봤어요. 뭐 친인척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차병석이 친인척 중에 포항시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봤는데
단 한 명도 포항에 사는 친인척이 없어요. 네. 통화 내역 자료를 보니까 자료는 방대한데 뭐 특별히 나올 만한 자료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두 형사는 그거예요. 야, 이거 이제 통신사에서 분석도 어렵고 그 가입자도 따로 돼 있고 복역했던 진주교도소 한번 가보자. 그래도 6년 동안 복역을 했으니까 그 안에 누군가 면회로 온 사람들을 상대로 확인하면 범행 현장에 누군가 포항에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네네.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국가수에서요. 그래서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DNA 확인해 보니까 일치한다고. 아, 확실해요? 형사 딱 이게 이제 소름이 돋는 거야. 그렇죠. 예. 이 새끼 분명해. 네. 응? 야, 우리가 해낸 거야. 이 새끼 이제 범행 동기만 찾으면 돼. 네네. 그런 거예요. 아, 왜 범행 현장을 갔는지만 찾자. 네. 뭐 소름이 돋는 거죠. 그래서 진주교도소를 찾아간 거예요. 6년 복역하는 중간에 단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다고요? 2번 면회가 왔어요. 2번. 6년 동안에 면회가. 2명 면회 온 게 말고는 없어요. 네네. 2006년 7월에 면회 온 사람이 37살 도필수라가 면회 온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살인미수 혐의로 4년간 진주교도소에 복역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얘가 진주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다가 네네. 알게 된 놈이 먼저 먼저 출소해서 출소했네. 네. 면회를 왔구나라고 네네네.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도필수의 가족 관계를 이제 뭐 확인해 봤더니 네. 아버지가 도호영인 거예요. 어? 그럼 뭐예요? 휴대폰. 휴대폰 네네. 가입자하고 인적이 똑같은 거죠. 네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니까 도필수의 아버지 이름이 했다면은 도필수가 아버지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필수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차병석이는 만약에 포항에 도필수가 살고 있다면 도필수를 만나려고 차병석이가 도필수 전화번호까지 알 정도면 거기 적어놓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필수가 확실히 포항에 사는지 그것도 범행 현장 주변에 사는지 그거만 밝혀지면은 게임 끝인 거예요. 도필수가 사건 발생 이후에 전화가 끊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렌터카 3번째 했을 때 김씨 차병석에 썼을 거로 추정되는 그 핸드폰도 해지가 됐어요. 사건 이후에. 느낌이 오네요. 느낌이 오네. 요 새끼 둘이 그쵸.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그러면 얘가 범행 현장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면은 게임 끝이다. 얘를 만나가고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도필수 사진을 가지고 범행 현장에 있는 술집 가가호를 다 뒤진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아냐? 이 사람 혹시 아냐? 근데 술집 종업원 한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알아요. 우리 술집에 몇 번 왔던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네. 네. 그러니까 도필수가 제네리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실하다는 생각에 통화 내역 기록 중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을 수사하다가 확인되게 이 씨가 있었거든요. 그 이 씨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통화 내역에. 네네. 그래서 이 씨를 만났어요. 도필수 알아요? 그랬어요. 안다고. 한 4년 전에 만났대요. 물어보니까 동네 후배들이에요. 고향 후배. 그래서 친해져서 술집도 가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주 다니는 단골집인 거기 소주방도 몇 번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같이. 예, 같이 가서 술도 먹고 그랬다는 얘기를 네네. 듣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와서 이 피해자를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구나라는 생각이 되고 공범이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네네. 이 검거보다도 증거 확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확인된 거는 그 렌트카의 그 혈흔 2점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알다시피 빵잡이에요. 요거 가지고 범행 자백 받겠어요. 또 다른 증거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네. 렌트카 차량의 GPS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차량의 GPS를 확인해 봤어요. 네. 범행 당일날 새벽에 그 위치에 있었어요. 아. 소주방 위치에. 네네. 그 다음에 범행 이후에 울산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최종 목적지가 그 차병석 주거지예요.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증거를 이제 또 확보를 하나 한 거예요. 네. 자, 포항에서 부산 시내에 있는 그것도 차병석이 주거지 주변에
금문방이나 금박방은 다 뒤진 거예요. 왜? 피해자의 귀금속을 처분한 걸 확인하려고 네네. 뒤졌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일단은 얘네들의 소재 파악을 하자. 얘네를 잡고 보자 했는데 선수들이라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결국엔 야 가족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우선 도필수에 대해서 이제 가족을 이제 알아보려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가족을 보니까 도피스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요 작지만 건실한 사업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형한테 동생 도필수에 대해서 왔다고 하니까 눈빛은 뭔가 감추는 것 같은데 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알고 왔어요. 만약에 이게 안 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범죄 일어난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응? 감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내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도필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형, 나 포항에서 지금 사람 죽였어. 돈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줘. 그래서 400만 원을 송금해줬대요. 송금해주고 그다음 50만 원을 또 요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 교도소에 그 도필수가 4년 있는 동안에 자기 누나가 면회를 안 왔다고 되게 서운해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씨발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고. 이게 겁을 주니까. 네네. 그리고 또 도필수가 그 살인 미수가 누굴 살인 미수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사촌이에요. 사촌을 살인을 하려다가 살인 미수에 그친 거예요. 출소 소식 들으니까 그 사촌은 어떻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도필수한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겁내하니까 형 돈 보내줘니까 안 주면 또 그거 서운하다고 그럴까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전화가 어디서 왔는지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경남 진주 의령에서 있는 단란주점에 전화 보낸 거예요. 단란주점에서 돈 필요하다고 돈 보냈으면 술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의령으로 이제 급파된 거예요 형사들이. 네. 그래서 단란주점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를 다 뒤져요. 뒤지다가 한 모텔에 숨어 있는 도피스를 검거를 합니다. 아. 예. 도필수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예. 바로 인정을 해요. 바로 인정하네요 그래도. 왜? 지 형한테 사람 죽였다고 했고 다 이거 다 맞으니까 네.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야 차병석이 어디 갔어? 병석이가 나하고 싸워갖고 나중에 대판 싸우고 결국엔 너는 네 알아서 생활하고 나는 내 알아서 생활하자고 하면서 서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거기 의령에서. 연락 안 한다. 예, 모른다. 예. 예. 너 진짜야? 아 진짜입니다. 그 제가 왜 거짓말해요? 그래서 도필수만 잡으세요. 그러면은 너 그 피해자 귀금속 다 어쨌어? 아 여기 그 금방에다가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분한 거 맞냐? 장부를 보자 그랬더니 진짜 도필수가 팔았어요. 나와요. 네. 그래서 금이 있냐? 그랬더니 금을 벌써 이미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장부를 보니까 금품에 대한 묘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날짜, 판매자가 도필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부를 전체를 그 증거 자료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GPS, 그 다음에 깔판의 피, 그리고 이걸 증거 자료 수집을 한 거죠. 네. 36일 만에 도필수를 검거하고 자백을 받고요. 그 증거 자료와 함께 사건 송치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인 차병석이만 남았잖아요. 네. 도필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새끼는 지금 안 잡으면 도피 생활에도 돈이 없으면 또 범행할 건 50% 60%가 아니라 100%인 거예요. 얘 성격상. 그렇죠. 이 새끼는 절대 땀 흘려서 일할 새끼 아니고 범이 또 다른 범행할 거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필수한테 이제 차병석에 대한 소재를 물어보고 막 하다가 물어본 게 있어요. 너 여자친구 있냐? 그러면 걔가 여자친구 있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이 윤 씨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병석이가 그 렌트 할 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통화 내역서를 뽑아서 거기다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진짜 윤 씨, 윤모모 씨라고 여자친구 인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네. 자기 좀 형사들이 찾으려고 나한테 왔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도 못하고 그 여자친구 집 주변에서 잠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잠복한 지 4일째 네. 되더라 차병석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전화 한 번 안 했대요.
그냥 괜히 막 4일 잠복을 쓴 거예요. 네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도필수 가져가는데 건들듯이 차병석이도 저 가족들 한번 접근해 보자 우리.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동생한테 협조를 구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글쎄요 형한테 연락이 저한테 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조가 약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차병석이는 범행사에서 다 드러났고 공범도 잡혔고 증거도 있어서 다 구속 송치가 됐다. 만약 형을 감춰주는 거라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 도피 생활하다 보면 형의 성격 알겠지만은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 피해자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형을 더 일찍 잡는 게 형을 도와주는 거다. 아, 협조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다음에 자주 연락했던 사람들 주변 탐문해갖고 어디에 있을 것 같다 하면 전국 어디든 다 돌아다닌 거예요. 형사들이. 계속 차병석이 찾으려고. 네네. 그게 차병석을 찾으러 돌아다닌 지 12일째예요. 12일째 드디어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형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오늘 오후 5시쯤에 어머니 만난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전화 끊었어요. 네네. 자, 가자. 그래서 만날 장소가 부산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 앞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형사들은 미리 5시 전에 다 배치를 한 거예요. 네. 배치를 하고 기다리니까 5시 못 미쳐서 어머니가 오는데 대학교 앞에 그 식당 네.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네네. 그래서 서 있는 걸 보고 무전으로 해서 형사들이 예상 도주로를 다 형사들 배치를 하고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검거조는 대기해라. 5시가 딱 넘었는데 안 나와요. 아 없어. 아씨 분명히 올 텐데. 근데 5시 참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쪽에서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야 차병석이 맞냐? 차병석이 맞습니다. 잡아. 그래갖고 뛰어 들어가서 차병석이를 결국엔 잡아요. 검거를 합니다. 네네. 사건을 종합해 볼게요. 이제부터. 네. 차병석 도필수는요 진주교대에서 같이 복역을 해요. 복역을 하는데 각각 6년, 4년의 형을 받고 출소를 하는데 얘네들이 같은 그 방해는 없어도 부역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네. 둘이서. 네. 그런데 이제 출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얘들이 마음을 잡고 뭐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차병석이는 출소하자마자 바로 차를 빌려서 도필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게 3번 빌린 게 다 도필수를 만나러 여러 번 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도필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도필수는 차병석이 오기 전까지 단순 노무직으로 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차병석이 여러 번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제대로 된 한탕을 하자. 그러면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으쌰으쌰 그래 하자. 연병할 새끼들이 야 이 차를 빌려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빨리 달아나기도 좋고 계획적으로 이제 범행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잠깐만 도필수가 범행 대상은 내가 추천하면 어떨까? 뭐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대상자로 바로 지목한 게 피해자 최미경 씨. 소주방 사장. 예, 소주방 사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소주방 사장이 뭔 돈이 있어? 야, 우리가 범행하기 용이해. 혼자 운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새벽 때까지 문을 안 닫아. 사장이 금목걸이 금팔찌 하고 있어. 거기 장사 잘 돼. 그래 그럼 거기로 하자. 그래서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지목을 한 거예요. 사건 당일 27일 날 더 이상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를 기다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강모 씨가 나간 다음에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새벽 시간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니까 피해자는 도필수를 알잖아요. 몇 번 그렇죠. 왔기 몇 때문에. 번 갔으니까. 그럼 반색하면서 반기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요 차병석이하고 도필수의 진술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도필수는 이미 12일 전에 사건 송치를 했고 차병석이 진술을 듣는데 틀린 부분에서 서로 대질 조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틀린 부분이 뭐냐면 차병석이는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술을 10병 이상 꽤 많은 양을 먹다가 범행을 했다. 취했다 우리는. 예. 네. 근데 도필수는
맥주를 5병을 시켜놓고 얼마 먹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겠어요? 자, 도필수는요. 살인 미수 혐의 외에는 강도 전과가 없어요. 아, 과학수사팀에서 병 안 딴 그 맥주병이 5개를 발견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도필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보이죠. 예. 그러면 왜 차병석이는 10병 넘게 꽤 많은 양의 술을 먹었다 범행을 했다고 했을까? 물론 계획범죄고 들어간 것도 맞고 그렇지만 얘는 강도 전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술을 좀 먹고 하는 범행이 형량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얘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도피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있죠. 네. 예. 맞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일치하는 진술은 뭐냐면 도필수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거는 일치하고요. 피해자를 살해한 거는 차병석이라는 거는 서로 다 일치하는 진술이 나와요. 아, 종합해 본 범행은 먼저 맥주를 시켜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차병석이가 일어나서 맥주병을 들어 그대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4번 이상을 내리친 거예요. 아, 그리고 목에 칼로 목을 찌른 거예요. 거기서 과일 깎아주려고 네네네. 과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칼로 목을 찌른 거예요. 아이고. 그다음에 쓰러져 있는 그 피해자한테 금목걸이 빼고 금팔찌 빼고 그다음에 내실에 대해서 서랍 다 열어서 귀중품 다 뒤지고 그다음에 지갑까지 다 뒤졌어요. 네네. 뒤지고 나오는데 피해자를 살려두면 너 형 확인되는 거 아니야? 도필수? 도필수는 단골이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권고되는 게 자명하다. 죽이고 가자. 그때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 그래서 이제 식칼. 네. 식칼을 가지고 와서 숨을 쉬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아, 왼쪽 오른쪽 다 그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살해를 한 다음에 네. 불을 지른 거죠. 증거를 또 인멸하려고. 예. 그러죠. 증거 인멸하려고. 자, 나쁜 놈들이네. 내실에 있는 모포로 피해자의 얼굴하고 상반신에 덮어버리고 옆에 난로가 있는데 등유통이 있는 게 기름통이 기름통으로 싹 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 타버리라고 그 모포에도 뿌리고 소파에도 뿌리고 그다음에 소파에다 불을 질러놓고 자기들은 유유히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범행 사실에 이게 종합된 범죄 사실입니다. 참 잔인하고 좀 대범한데요. 네. 그 당시에 형사들은 그 치정 관계에 대해서 수사할 당시에 형사 2명이 아닐까라는 그 의문에 과감히 수사 방향을 틀어서 수사했기 때문에 이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순간이.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수사했던 형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2 형사분 중에 한 분은 뭐 특진도 올려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건으로요. 예. 아,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 피해자분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범행에 왜 피해자를 지목한 이유가 첫 번째가 여자 혼자 술집 운영한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 없이 새벽 시간대까지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금목걸이 금팔찌 네.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장사주다 그렇죠. 보면 금목걸이 금팔찌 있으면 우린 별 생각 없지만 범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겠네 저. 그렇죠. 예.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그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차병석은 2007년 12월 24일 날 가석방된 상태였어요. 가석방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제가 볼 때 도필수도 보면은 누범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출소한 지 3년이라면 누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모두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네. 예. 2008년 1월 17일이에요. 네. 오후 1시 30분인데요. 광주시 북구에 있는 17층에 살고 있는 67세 김규식 씨가 있어요. 근데 이 김규식 씨는요. 노인종합복지원에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우미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집안 정리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러는 건데 네네. 그 일주일에 2번을 해놨어요. 17일 그날이
도우미가 오는 날이에요. 네. 그 최 씨는 이제 평상시에 왔던 분이고, 네네. 근데 딱 들어가는데 문이 15cm 정도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이 양반은 항상 문을 잠궈 놓는데 내가 항상 가면은 초인종 누르고 누구세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인데 문이 15cm 열려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 중앙에 처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와갖고 다리가 풀려갖고 주저앉아갖고 112 누른 거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살해당한 거예요. 바로 딱 누가 봐도 살해당한 거예요. 예. 김규식 씨는요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일명 독거노인이에요. 근데 이 사별한 지는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결혼해서 다 출가를 해갖고 그 손자들하고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요. 퇴직했는데 퇴직 전에는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냥 막 활동을 많이 해요. 이분이. 네. 그리고 좀 활기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현장 감식은요. 광주시 북부경찰서 강력 1팀을 하고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강력 1팀은 먼저 유족 아들 상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주변 뭐 옆집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이제 탐문 수사를 이어가요. 그리고 이제 도우미 최 씨한테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자, 사건 현장은요. 광주시 북구에 있는 총 18층 건물의 아파트예요. 거기에서 피해자가 사는 데는 17층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요. 고층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도로를 끼고 있는 위치예요. 이 17층에 들어가려면요. 옥상에서 밧줄 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 출입구 외에는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출입문에는 그 시정 장치가 손괴되거나 손괴된 흔적도 없어요.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내부를 들어보면은 중앙에 거실이 있고 좌측에 그 방이 있어요. 근데 중앙 가운데에 피해자가 살해된 채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예. 자, 정면에는 통유리가 있는데 그게 미닫이고 그 뒤에가 이제 베란다고요. 거실 그 벽면에 서랍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가죽 소파가 있고 막 이래요. 머리 위로 사각 테이블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이런 밑으로 이제 머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상의는 갈색 체크무늬 가디건인데 하의는 다 벗겨진 나치 상태였어요. 테이블의 유리는 산산조각나서 이 파편이 막 다 튀어 있는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온풍기가 나뒹굴고 있었는데 본체 온풍기에는 혈흔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온풍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온풍기로. 예. 와. 보니까 그 사각 테이블을 드러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니까 이제 피해자 얼굴이 보인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처참한 거예요. 붉은 그 피하고 멍자국에 너무 해갖고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막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범인이 범행할 때 예기, 칼보다는 둔기를 사용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닥에 나무 조각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 나무 조각이 주변에 가구하고 비춰봤거든요. 네. 전혀 다른 색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가지고 왔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게 범구에 사용한 나무 조각의 파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는 핏자국도 있고 머리카락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구로 가격하면서 그 부러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보통 나무냐 이 마루에 검정색 고무 마냥 2.5cm 정도의 둥근 모양이 있는데 박힌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타이어 스키드 마크 마냥 이렇게 그 끌린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있을 때 그 가슴에는 표피박테리아 양 수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게 찍어 눌러서 이렇게 표피 박탈된 거 마냥. 네네.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고무가 있고 나무라면 이거 목발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고무 끌린 고무 네. 그거 채취를 하고요.
나무 파편, 그 다음에 베란다에 떨어져 있는 담배, 마스크가 있었어요. 내 집에서 베란다에 바닥에다가 담배 피고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 범인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해요.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거예요. 이 피해자가 하의를 벗어서 벗겨진 상태예요. 이게 왜 벗겨졌을까? 그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네. 자, 바지와 팬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 위에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위에 있는 바지를 보니 팬티와 바지에 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피해자가 벗어서 놨을까? 근데 피해자는요 상당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안방, 작은 방, 주방 이거 보면은요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봐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바지를 벗어서 저기다 던져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보니까 형사들하고 과학수사팀이 추측을 해본 거예요. 분명히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고 범인이 공격을 하니까 그걸 막다가 바닥에 쓰러진 거고 계속 얼굴을만 당했으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사각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각 테이블 위에 유리를 때리는 바람에 유리가 파편이 됐고 그 와중에 얼굴과 가격하던 범인이 계속 때리려고 잡아당긴 거야. 테이블 보고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이 피해자는 안 나오려고 하고 근데 이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 정도로 폭행에 이제 변을 본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몸에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예. 네네. 67세니까 네네. 또 잡아당기면서 팬티하고 바지가 벗겨져 갖고 그 김치냉장고에다가 범인이 던져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폭행 중에. 아닌가. 예. 그래서 네. 사망한 것도 사각 테이블 안쪽에 들어가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 상해 정도가요 안면부에 집중돼 있어요. 둔기로 이제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때는 건데 온풍기로도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벽면 주변에는 비산된 혈흔이 많은데 그 비산된 혈흔이 건너편 소파 있는 데까지 비산된 혈흔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맞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변사제 앞니빨 2개가 부러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거죠. 네네. 예. 피해자의 손바닥 있잖아요. 손바닥은 찢어지고 양팔에는 방어 흔적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단서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이 범인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 베란다에도 담배하고 마스크 자국이 있어요. 마스크가 벗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장에 혈흔이나 지문을 지우려는 흔적도 없어요. 음. 얘는요, 이 범인은 살해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바로 이런 거 이제 치우지도 않고 목적 달성이 이렇기 때문에 난 그냥 간 거예요. 금품이나 뭐 이런 거 없어진 것도 전혀 그런 없고. 것도 없어요. 금품이나 없어진 것도 전혀 없어요. 원한 그러니까 관계일 어떤 가능성? 원한 관계. 네네. 그러니까 얼굴만 막 계속해서 막 때렸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강한 분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격정 범죄성이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바지를 벗겨서 올려놓은 것도 그 분노의 표출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부검을 했더니 사인은 다발성 손상의 쇼크사로 나왔어요. 강령 1팀은 탐문을 했어요. 아들을 상대로 탐문을 했더니 아버지는 평소에 문을 안 열어준대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도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고 네. 그런 분이 범인을 들였다는 거는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문 열어주지 않는다. 아버지가. 옆집에 사는 양 씨는요. 네. 그 17일 발견됐잖아요. 16일 날 오후 1시경에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대요. 훈계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30분 만에 양씨 들어왔는데 그때는 문은 반쯤 열려 있는 건 맞는데 조용하더라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뭔 일이 났을 수 있겠네요. 예.
그 이제 휴대폰을 보면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한번 봤는데 집안에 휴대폰이 없어요. 아파트 주변까지 수색했는데 그때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 전화번호 통화내역을 한번 해봤어요. 16일 오전 10시 40분에 그 아파트 앞에 경비실 앞에 그 공중전화가 공중전화, 있는데 네네.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게 확인이 돼요. 집으로. 예, 집으로. 네네. 거기에서 범인이 전화를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공중전화 주변에 혹시 CCTV가 있나 형사들이 한번 가봤는데 CCTV도 없어요. 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목격자가 발견이 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그 목격자는 그 17층 바로 아래에 사는 그 소년이 들었다는 거죠. 밑에 바로 밑에 층에. 예, 바로 네, 밑에 네, 네. 소년이 들었는데 윗집 아저씨가 어떤 남자하고 싸우는 소리가 막 엄청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하면서 막 고함 지르는 소리. 근데 그때가 시작된 시간이 그 소년은 11시로 얘기를 해요. 11시. 예. 그러니까 이제 양 씨하고의 시간 차이는 좀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쿵쾅거리고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 조용하더래요. 예, 조용해지더래요. 자, 그러니까 공통된 거는 양 씨가 운동했을 때는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네. 11시. 소년이 들은 건 11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형사들이 들었을 때는 11시에서 오후 1시 30분 이전에는 범인이 피해자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학수사팀에서요. 현장에서 나온 거라고 형사한테 수첩을 줬어요. 근데 그 수첩을 이제 형사는 팀장한테 준 거예요. 팀장에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집에서 발견된 수첩인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갖고 있던 수첩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 내용이 한 80명 가량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사, 김 여사 막 이런 그 페이지가 나와요. 이름은 없고 김 여사 연락처, 박 여사 연락처, 이 여사 이름 없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단서를 수집해 보면은 이 면식범, 원한성 살인의 그 면식범이 수많은 여자들을 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여성과 관련돼서 이 남자가 이러니까 남자를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추측이 들 수 예, 있죠. 예. 예. 그런 추측이 당연히 들죠. 네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사건 발생 3일째 조사한 수많은 그 여성들을 다 물어봤어요. 이 피해자하고 이 많은 여사님들하고의 연인 관계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아는 여사님. 예, 사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의 연락처였고 이게 이제 식사를 한두 번 한 거 정도 외에는 그 이상의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피해자가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식사를 했을 정도지 이 피해자가 먼저 만납시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여성들이 만나면 식사 한두 번 한 거 외에 커피 한 잔 한 거 외에는 관계가 이어져서 연인 관계가 이어진 사람 한 명도 없던 거예요. 혼자 살고 활동적이고 뭐 성격도 괜찮고 하니까 예, 예. 뭐 점심 먹을 때 같이 뭐 그렇죠. 밥 먹읍시다. 뭐 예. 이래서 같이 만나서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 피해자가 그거는 딱 안 한 거예요. 철저한 자기 예, 관리를 예, 좀 예. 했던 분이네. 네. 또 아들은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문중 선산 소유권 문제 때문에 소송 중인 게 있다는 거예요. 친인척들의 문제가 있는가 해서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소송권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도 혐의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역시. 원한관계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아파트 현장 주변에 공터에서 피해자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나왔네요. 예. 근데 휴대폰이 이렇게 폴더인가 봐요.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두동강이 나갖고 버려져 있는데 해필이면 비도 와갖고 비에 젖어 있었어요. 범행 동기로 봤을 땐 분명히 원한 가게에 있는 사람인데
찾지를 못했잖아요. 네. 3일 동안 있는 동안 도저히 못 찾으니까 야 그럼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자. 장례식장 가면 분명히 범인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살인 사건 하면은 그 피해자의 장례식에 누가 형사가 가겠어요? 안 가요. 왜냐면은 못 잡은 상태면은 유족들이 아직도 못 잡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조문객들은 뭐야 뭐 우리 감시하러 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급적이면 가지를 않는데 오죽 답답하면 가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조문객들을 살펴보는데 최대한 폐 안 끼치게 다 이렇게 이제 분산돼 있으면서 이제 본 거예요. 네네. 살피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 형사님, 그 이모님이 예전에 아버지께서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제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내용은요. 피해자가 7년 전에 구영은 씨하고 그 연인 관계를 지금 지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 여사라는 이런 분들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그 7년 전에 구영은 씨를 만나서 연인 관계를 이어져 왔고 이 구영은 씨를 가족들도 이모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 분이 아버지 연인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들하고 뭐 이제 이 구영은 씨도 형사들이 만났었던 거예요. 네네. 만났을 때 혹시 주변에 원한 관계에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혹시라도 불현듯 생각이 나면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줘라 그랬었던 거예요. 구영 씨가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게 나오니까 그 피해자 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구영은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보니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 1월 16일 발생했잖아요. 작년이니까 2007년이죠. 네. 2007년에 가을쯤에 집으로 전화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왔대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분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구영은 씨도, 구 씨도. 네. 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누구야? 그래 그러면 경찰서에 만나자. 이렇게까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구 씨도 무슨 일이냐? 응? 물어보는데 혼잣말로 뱀 미친놈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후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구 씨한테 물어보니까 한 넉 달 전이래요. 넉 달 전이고 넉달 전. 네. 한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집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네. 집 전화번호에 8월에서 10월까지 집 전화번호 통화 액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 씨가 6번에 걸쳐서 전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구 씨가? 아니 그러니까 구 씨가 이제 얘기한 대로 그 남자가 그 남자인지는 남자가. 모르겠지만 예. 그게 9월 16일 일요일인데 네. 오후 4시에 11분 동안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전화 통화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가 담양에 있는 공중전화로 확인이 돼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하고 언성을 높였던 거고 그 언성을 높였던 사람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피해자는 평상시에 온순한 성격이고 싸우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게 승질을 내고 했다면 예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범인이 가능성이 더욱 짙은 거예요. 네. 근데 뭐 훈계죄로 얘기했다는 소리가 들었잖아요. 네네. 친구 사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누구야? 예. 아니니까. 당신 그렇죠. 이름은-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친구 관계도 아니고 범인은 피해자를 알아도 피해자는 범인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넉 달 전에. 네네. 근데 용의자가 걸려온 게 4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공중전화에 지문이 남아 있겠어요? 아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썼으니 뭐 이게 뭐 그러면 덮어지고 덮어지고 4개월이면 없겠죠. CCTV가 남아 있겠어요? 없죠. 이게 넉 달 전께 이게 자료가 있겠냐 이거 수사해도. 그래서 이제 형사들 고민을 했어요. 팀장이 야 그렇다고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공중전화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야 일단 가보자.
가서 부딪혀보고 확인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담양으로 간 거예요. 담양에 가서 보니까 그 공중전화 부스가 우체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우체국 바로 있었어요. 앞에, 예. 예. 근데 이제 그 우체국 옆에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그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아, 카메라가. 네네. 넉 달 전 녹화본이 남아 있겠어.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자. 가니까 2개월 분량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 삭제되면서 이제 덮어서 다시 이제 녹화가 되고 있다. 네네. 그때 담당자를 물어보니까 덮어져 있는 건 어떻게 복구가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사들이 그러면은 우리 카메라 앵글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에 저 CCTV에 그 공중전화가 보이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세요. 그랬어요. 딱 봤는데 이게 하늘이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넉 달 전에 녹화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지워지지 않았구나. 예.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가 감지 시스템의 CCTV예요. 사람이 와야만 녹화가 되고 없으면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네네. 거기가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녹화가 됐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분량이 남아 있는 거예요. 4개월 분이. 야, 찾아보자. 봤는데요. CCTV 앵글에서요. 왼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공중전화가 안 보여요. 이쪽에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뒤에 4차선 도로에서 보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확인이 안 되는구나. 확인이 이쪽 안 일로 돼요. 가면. 예. 네. 오른쪽에서 차를 타고 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누군지는 알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니까. 아, 그렇게 카메라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면 이거 보남 안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혹시 본 거예요. 9월 16일 날 오후 4시예요. 그날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날이. CCTV를 보던 형사가 잠깐. 근데 저 사람 노란 우비 입은 사람 저 사람 멈춰봐. 그래서 멈춰본 거예요. 네. 딱 멈춰봐서 보니까 노란 우비를 입은 그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요. 네. 그래서 그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오토바이 뒷바퀴가 살짝 그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기 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이제 사람이 안 보이죠. 네네. 안 보이는데 정확히 15분 후에 4시에 멈췄다 15분 후에 오토바이가 나가요. 네. 없어져요. 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전화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화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세워놓고 하고 다시 유턴해서 네. 지나간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잘 보셨네. 대단한 거죠. 네네. 야, 이게 오토바이 얘다. 네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담양에서 탐문 수사를 한번 해보자. 승산이 있다. 왜 담양이 크지도 않고 그렇죠. 이걸 탐문하다 보면은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 타는지 모양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탄 그 영상을 각자 형사들이 가지고 그 담양에 있는 오토바이 대리점에다가 다 물으러 다닌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근데 대리점 사장이 오토바이를 딱 보니까 이거 혼다 125cc네. 이거 사람들 엄청 많이 타고 다녀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저봐요. 저 지나가는 저것도 그 혼다 125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야, 그래도 손 놓고 쓸 수 없으니까 같은 기종이라도 계속 이제 탐문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담양 시내에서 탐문하면서 팀장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팀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일반 전화하고 피해자 통화 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상자 전화 한 번이라도 걸었던 이 대상자를 뽑은 게 250명 중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정가 여부도 확인해 보고. 그랬더니 67세 박종규라는 이름이 나와요. 62세 박종규예요. 62세. 예. 60세 박종규라는 사람인데 12월 26일 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박종규 씨가 피해자 휴대폰에 2초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2초요? 예. 그래서 수사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네.
박종규 씨 집에를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오토바이가. 예, 그 세워져 있는데 같은 혼다 125cc가 맞고요. 혼다 125cc. 예.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청록색이고 뒤에 짐통 달려 있는 게 CCTV 영상하고 똑같았어요. 맞네요. 이 사람이 많이 보았네요. 보여진 거예요. 예. 세부적인 통화 역사를 봤어요. 이제 박종규 씨 통화 내역을 뽑아본 거예요. 이제 그때는 피해자 거만 봤잖아요. 네. 그래서 박종규의 통화 내역을 보니까 12월 14일 날 휴대폰으로 피해자 전화를 했는데 0.0초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0.0초. 예, 0.00초. 이거 뭐지? 야, 이거는 뭐냐면요. 전화를 걸어서 받기 전에 끊었을 때 그 음. 초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받기 전에 끊으면. 근데 이게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12월 4일 앞에서도 피해자한테 3번이나 전화한 게 확인이 돼요. 그럼 전화하고 끊고. 전화하고 끊고. 예, 예. 뭐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 박종규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1월 16일 범행 후에 전원이 꺼져 있어요. 거의 그게 지금 완전히 네. 박종규 네네.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박종규가 맞는데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전화할 정도면은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의 아내가 한 씨예요. 한 씨. 예, 예. 예. 그 아내 한 씨가 그 수첩에 적어 있는데도 봤는데 예. 이 여사 박 여사 막 여기에 이 한 씨에는 전화번호는 적혀 있는 게 없어요. 한 여사는 없었군요. 예, 한 여사는 없었던 거예요. 박종규의 아내 한 씨하고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다른 그 한 여사 이 여사 막 하는 사람들한테도 한 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죠.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탐문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12월 4일 날 박정규가 3번에 걸쳐서 그 전화를 껐다 켰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박정규가 바로 일반 전화를 전화 통화한 게 있어요. 이게 피해자한테 3번을 걸고 그다음에 바로 일반 전화를 했어. 사건의 관련자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해 보니까 해당 전화번호는 고미자 씨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미자 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 박종규를 아냐? 아니 자기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진짜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만 기억이 나면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면서 경찰서로 가다가 문득 형사가 생각해 박종규를 모르면 그 아내 한 씨는 알지 않을까? 그 한 씨를 한번 물어보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고미자 씨가 한 씨요? 걔는 내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친구? 그래서 바로 이제 차를 돌려서 다시 이제 고미자 씨한테 간 거예요. 네네. 가서 물어보니까 한 씨 남편은 얼굴을 안 대요. 근데 남편이 박종규라는 이름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화한 거 있었다고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친구의 남편이니까 할 수 있죠. 예. 그 고미자 씨 진술은 그거예요. 친구 한 씨가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그죠? 한 씨가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소개시켜 줬대요. 고미자 씨도 혼자니까 한 씨가 소개를 시켜줘갖고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신 일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박정규가 찾아와서 어떤 남자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미자 씨 이 사람 소개받은 남자 맞아요? 그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다. 소개받은 사람하고 이 사진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랬더니 박정규가 하는 말이 모두들 날 속이고 있구만 씨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경찰서에다가 다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더라는 거죠. 고미자 씨 한테서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은 건 그래요. 한 씨가 관광 중에 어떤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알게 됐는데 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하니까 한 씨는 자기 친구 고미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미자한테 소개를 시켜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박종규가 알았는지 고미자 씨를 소개시킨 남자가 자기 와이프의 내연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미자한테 추궁했지만 이 주변 사람들 한 씨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계속 추궁을 했던 이 남자 우리 와이프하고
내연남 아니냐고 음.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녔던 네네.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어떤 경계에서든지 뭐 이제 부인하고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막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남이라는 이 사진이 네. 누구의 사진이냐가 중요한 거죠. 아. 고미자는 소개시켜준 남자하고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미자 씨한테 피해자 사진을 보여줬더니 고미자 씨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박종규가 갖고 다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범행 동기는 얼추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야, 그러면 일단은 박종규를 건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게요. 그래서 박종규를 소재를 확인해 보니까 해남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움막을 재놓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간척지 갔는데 정말 광활한 허 벌판에 비닐하우스를 져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박종규가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박종규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들이 경찰 신분 좀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박종규 씨,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박종규 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왔는데요? 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종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와이프하고 바람 핀 놈을 내가 그 죄를 응징한 것 뿐입니다. 딱 그렇게 바로 그냥 그 부인한 것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범행 인증했는데 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진짜 피해자하고 진짜 어떤 내연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형량에도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이 없다면. 그렇죠. 이 진실은 확인해놓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 형사들이 그럴 수 있죠. 범인을 잡아서 송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범인 잡았다고 하면 아들도 올 텐데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웠나? 구 씨도 나하고 내연 관계인데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다 저렇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예에 정말 명예 큰 손상이 정도는 될수 어느 있죠.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 진짜로 그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형사들이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오래전에 한 씨가 남자가 있다는 생각에 항상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2년 전 그 1월경 저녁 10시에 어떤 남자하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전화 통화해갖고. 네. 아, 왜 그러냐고. 막 이 밤중에 집에 전화가 실례 아닙니까? 막 이렇게 싸우니까 누군데? 그러면서 박종규가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야, 이 개!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 밤중에 늦은 밤에 무슨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이런 거예요. 네네. 근데 상대방에서 허허허 웃으면서 약주를 많이 드셨군요. 그러더니 일방적인 전화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박종규가 헷가닥한 게 누구야? 강하게 추궁을 하니까 그 저 한 씨는 어쩌다 밥 한 번 얻어 먹었는데 얻어 먹었더니 이 사람이 계속 전화가 왔는데 나도 밥 하나 사주고 말아야지. 아유 귀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씨가. 네네. 박종규는 작은 가게를 꾸려 나가 있었어요. 퇴직하고 가게를 꾸려 나가다가 부인이 남자를 만날 게 걱정돼서 가게도 접어버리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감시만 하는 거예요. 부인을 감시하기 시작했구나. 네, 감시를 하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그죠. 이것만 들어도 여성분들은 아마 소름 끼칠 거예요. 그렇죠. 예. 의심하다가 작년 9월 저 한 씨가요 장성으로 일하러 간다고 그런 거예요. 안 돼, 가지 마, 아. 가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씨도 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에이씨 나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 씨발 남자 만나려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씨가 간 사이에 한 씨의 그 소지품을 이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뭐가 있나 네네. 없는 틈을 타서 착각피해를 딱 보니까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명함에 김규식 씨 이름이 있는 명함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야, 남자의 명함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구만. 고의 간직하고 있구만 이러는 거예요. 이놈이구만. 이놈이구만. 예. 야. 전화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놈이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김규식 씨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을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추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씨한테 캐물었더니 너 이거 이 명함 어떻게 받았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씨가 그 누구 알잖아. 걔 그 식당 오픈했을 때 친구들이 다 가서 거기 식당에서 먹는데 이분이 와갖고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명함을 다 돌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박정규가 그걸 듣더니 그 식당 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들이 짰구만. 아. 짰어 씨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네네네. 나를 속이고 얘네들이 완전히 내 남을 숨겨주고 있구나. 자 9월 16일 날 6번에 걸쳐서 전화한 게 우리 와이프하고 사귀는 거 아니냐고 계속 전화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서로가 그렇게 된 건데 피해자는 전화하는데 갑자기 한 누구 얘기하고 자기 와이프 얘기하고 뭐 뜬금없는 얘기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예. 소리지 갑자기 그러니까 전화해서 난데없이. 예. 너 내가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경찰서에서 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당하고 야 이 새끼도 딱 잡았대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확신이다 이건. 예, 확신을 한 거예요. 야 이해가 안 되네. 자,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씨가 이 남자를 조미자를 소개시켜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6번에 걸쳐서 전화한 다음에 조미자한테 전화하고 찾아간 거예요. 조미자를. 그래서 당신 소개시켜준 남자가 이 남자냐라고 보여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것도 똑같은 것들이라고 네.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 짜고 나를 속이고 있구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해자를 만났나 봐요. 우리 와이프가 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자 대면 합시다. 타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박정규 집으로 간 거예요. 김규식 씨도 예. 박정규 집에 간 거예요. 3자 대면 하자고. 아 가자 그러면은. 한 씨 부인 한 씨하고 다 같이 이제. 예, 예. 그 갔는데 여보 그러는데 한 씨가 외출 중이라 없어요. 그래서 3자 대면을 못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예, 예.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온 거 알고 미리 또 숨었구만 3자 대면하면 밝혀질까 봐. 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의처증이 도를 넘어갔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추궁하고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2008년으로 된 거예요. 저 해남 간척지에 비닐하우스를 지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다고 가 있는데 마누라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오라고 그랬어요. 해남으로. 해남으로. 그 허허벌판의 간척지에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예. 같이 있으면서 농사일도 하죠. 그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한 씨도 고된 삶을 사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밤에 되면은 또 매일매일 너 바람 핀 거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들들 볶네요 진짜. 예. 낮에 농사 짓고 밤에는 그렇게 들들 볶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1월 15일 날 박정규가 그래 안 되겠다. 얘네들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마누라한테 너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그런 거예요. 참다 못한 그 한 씨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한밤에 잘 때 몰래 빠져나와 갖고 딸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깨서 보니까 한 씨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너 한번 결판을 내자. 그러면서 이제 몽둥이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피해 쫓아갔는데 그날이 바로 1월 16일 범행날. 범행날이네요. 예, 그날 찾아간 거예요. 김규식 씨를 찾아갔네요. 그렇죠, 김규식 씨를. 반년간의 오해와 추궁 속에 살인이 결국에 비극적이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 명함 한 장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명함 한 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정규가 지금 아내가 김규식과 불륜 관계다라고 생각한 게 오직 그 명함 하나잖아요. 아무런 물증이 아무런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전혀 그 고미자 씨한테 소개시켜준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그 사람 오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별
관계가 없어요. 고미자 씨 소개시켜준 사람을 뭐 사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판단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불륜 사실을 고백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려고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불륜 사실인 거 맞는지 얘기를 해라. 불륜 사실을. 아니라고 해도 그 사실 아니지 않느냐. 어떤 대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죠. 예.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라고 단정을 그게 짓고 완전 있는 거니까. 단정을 짓고 근데 있기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남자한테 전화 한번 온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예. 그 누구냐 고미자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불거진 거예요. 그 전부터 의처증이 조금 있긴 했지만 네네. 그러다가 이제 명함이 나온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거라고 다 형사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네. 지금 얘기해도 한 씨는 바람 피는 게 없다. 한 씨하고 전화 통화 기록도 전혀 통화한 사실도 없다. 통화 기록 우리가 보여줄까요?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더래요. 뭐 그때 뭐 사람 다 죽이고 뭐 나는 상황인데 이 사건 전모는 그렇습니다. 1월 16일 날 10시 40분경에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앞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불러드렸는데 이제 현관 앞으로 피해자가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내 부인하고 어떤 관계냐고 소리 지르면서 빽빽 지르면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왜 그 조용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오해할까봐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저 양반 혼자 살다면 결국엔 이분이 이렇게 내연 관계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 지르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 피해자가 김규식 씨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구했지만 자신이 뜻대로 뭐 자백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 길이 1m 그리고 두껍기가 3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 온풍기를 집어 던지고 사각 테이블로 피해자가 쓰러져 들어가니까 사각 테이블을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가슴을 테이블로 그냥 예. 짓누르고. 짓누르고 계속.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표피박테리 되면서 수개의 표피박테리 나고 네네. 얼굴에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죠. 네네네. 이걸 잡았는데 잡으니까 주먹으로 또 얼굴도 때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예. 이제 결국에 사망을 해서 움직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거 가르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가르침 뱉어버리고 담배 하나 핀 거예요. 자, 담배를 피면서 개새끼 이렇게 했겠죠.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피해자의 성기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저 새끼는 도대체. 그래서 바지하고 팬티를 벗겨서 네. 그 김치냉장고에 던져 놓은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보고 싶어서. 예. 저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길래. 예. 축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할 때 김규식 씨가 수첩을 보여줬대요. 봐라. 여기 네 마누라 있나 한번 봐라. 없다. 네. 보니까 마누라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김 여사, 박 여사, 오 여사. 야, 이 새끼 바람둥이네. 선수네. 예. 바람둥이 새끼네. 그러면 우리 마누라 건드렸다는 얘기네. 그래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오해라고 보여준 건데 그거 여러 명의 여사들의 이름을 보고 이 새끼 바람둥이네 그러면서 이제 때린 거예요. 아예 그 고증 박혀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어지지가 않는. 생각을 정해놓고 그냥 예. 해버리니까. 그래서 때린 거고 살해를 한 건데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죽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보니까 저 핸드폰으로 모든 여자들한테 전화를 했겠네. 개새끼. 그러니 휴대폰을 반 부러뜨려서 베란다에서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공터에서 발견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증거들은 그 범고에 상했던 그 나무 조각 네. 그리고 혈흔이 묻어 있는 피의자 구두, 그 다음에 피의자 유전자가 나온 그 담배꽁초 현장에서 담배꽁초 네. 마스크 네. 그거를 압수해서요. 압수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하고 같이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요.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고 원한 관계가 있다는 현장에서의 그 빠른 판단과 수사 방향을 전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시트비 4개월 전이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담양까지 가서 4개월 전 거 시트비를 확인한 것도 대단한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뒷바퀴만 살짝 나왔는데 그걸 보고 확인했다는 건 네. 진짜 대단한 아, 거예요.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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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고생하셨던 그 형사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너무 그저 억울하죠. 너무 그분은. 억울하네요, 예. 진짜. 예. 저 진심 어린 명복을 빕니다. 그분께는. 네네. 자, 아우 나씨 이거 얘기하기도 싫은데 1심에도 징역 12년 나왔어요. 12년이요? 예. 1심에서? 예. 야. 그 항소 상고는 그 최종 판결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 2심 12년이면 지금 벌써 5년 전에 출소를 했고요. 지금 한 74세, 4, 5세 됐겠네요.